자,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출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 다뤘는데, 오늘은 우리 현생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탄생은 올림푸스 신들과는 계통이 다른 티탄 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티탄 중에서 이아페토스라고 있습니다. 그 이아페토스의 후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생 인류가 헤시오도스가 말하는 종족은 우리 인류가 아닙니다. 헤시오도스가 전하는 인류의 탄생과 역사는 그리스 신화가 전하는 인류의 탄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화들이 전하는 그 인간 출현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제우스가 그인족들과 전쟁을 할 때까지 우리 인류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우스가 이제 천신계열이죠. 지신계열과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제우스가 세상을 평정한 후에 이제 아래로는 무짐승들을 다스리고 위로는 신들을 섬길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탄족 신인 이아페토스의 아들인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동물들과 신의 모습을 한 인간을 만들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메테우스하고 이름이 보면은 벌써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 그럼 이제 프로란 말하고 메테우스가 이렇게 합쳐진다 합니다. 프로는 우리 프롤로그라는 단어도 있지만 전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쓰죠, 보통. 그죠? 전, 먼저, 이런 뜻이고, 에피는 후입니다. 나중에. 메테우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 미리 깨닫는 자고,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벌써 이름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볼 때 프로메테우스는 신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반면에 에피메테우스는 언제나 자신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거나 일단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그런 조금 철이 없는 그런 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제우스로부터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작업을 하고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의 작업을 감독하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한 동생이 이름처럼 일을 저질렀어요.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좋은 선물들을 모두 동물들에게 먼저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 그 덕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말 들었죠. 사자는 멋진 갈기, 강한 이빨, 앞발 이런 거 있는데, 또 표범도 좋은 가죽에 빨리 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독수리는 강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면서 신을 받들어야 하는 인간은 달리기에서도 그렇고 힘에서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하고 비하면 훨씬 열등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가 당황해가지고 인간이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있네요. 인간을 만드는 프로메테우스, 아테나가 이 조형물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당황한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털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그 털조차도 다른 동물들에게 다 붙여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머리부터 털을 채워주다 보니 이제야말로 몇 가닥 안 남았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남은 털을 인간을 향해 던지니까 털들이 인간의 몸 이곳저곳에 달라붙어서 현재의 우리 모습이 생겨났는데, 그때 아무렇게나 던진 털들이 우리 몸 그래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붙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대충 간파했겠지만 인간의 틀 이야기는 우리가 웃자고 사실은 하는 내용인데 말한 내용이고 막 이게 학술적 내용 분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막 그런 이제 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모자란 에피메테우스였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로 인간을 이 세상에 내놓았다가는 얼마 안 가서 맹수들에게 모조리 잡아먹히거나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휴대폰을 탁 때립니다. SOS를 연락합니다. 이 에피메테우스 동생의 다급한 절망적 그 연락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요,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 받을 때 독수리 가능 쪼아먹힌 사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침착하고 이름처럼 그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에 이제 도착합니다. 미리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준비된 해결사, 그야말로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간이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우수하고 우아할 수 있도록 신들처럼 서서 걷게 하였습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을 몰래 훔쳐서 또 그리고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서는 지혜를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 이야기는 조금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전달한 불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훔친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설은 두 개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어디에서 불을 가져왔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들에게만 허용된 불을 인간에게 전달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금단의 열매 사건처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거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들에게 꼭 필요해 보이는 것은 또 정치도 있죠. 정치를 또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제우스의 거치에 보관되어 있었고 제우스는 머리 좋은 프로메테우스를 위험한 자로 경계해 가지고 자신의 처소에 출입 못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정치를 훔쳐내는 계획을 단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인데 어쨌거나 이 강큰 도둑 프로메테우스 덕분에 우리 인류가 이제는 연약하고 그 생명이 비록 짧을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이용해서 많은 기술을 익히게 된 거죠. 불은 모든 문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문명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에 제우스가 굉장히 노여움을 삽니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제우스와 다른 신의 노여움을 삽니다. 평상시에도 프로메테우스를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삐딱하게 보던 제우스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 불과 지혜의 도난 사건 그 이전에도 그 프로메테우스는 항상 인간의 편에 섰던 신인데 그래서 제우스가 티탄 종과 정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도왔던 영웅족 인간들과 그 공사를 논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찬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들에게 그 소의 뼈와 가죽은 좋은 가죽에 사고 살코기와 내장은 보기 흉한 가죽에 사서 제우스에게 선택하도록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그 맛있는 고기는 그런 부분은 신들에게 바치고 자신들은 맛없는 기름과 뼈와 가죽 이런 것만 갖게 되는 인간들을 이 프로메테우스가 항상 불쌍하게 생각해 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계략을 모르던 제우스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피가 시뻘겋게 묻어나오는 가죽 보따리 대신에 기름기가 있는 번질거리는 언뜻 보기에도 좀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죠. 가죽 보따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던 이 제우스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고 문명과 기술을 가르쳤기에 제우스가 이제 이렇게 노여워해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그래서 제우스는 그 권력의 신 크라토스와 폭력의 신 비아를 시켜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가 검찰과 조폭이 마치 손잡은 그런 모양처럼 우리가,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좀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그래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특제 쇠사슬로 프로메테우스를 어디에 묶습니까?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여기 나오죠. 코카서스 산정입니다. 지구 동쪽 끝에 있다는 코카서스 절벽에, 산 절벽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를 보내서 묶여 있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매일 쪼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간을 다 파먹으면 간이 또 재생이 됩니다. 예? 이 간암 환자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간이 재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소식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간이 재생이 되니까 또 그러면 독수리가 또다시 그 간을 맛보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또 날아와가지고 간을 쪼아먹고, 이게 계속해서 이런 벌을 받도록, 고통을 받도록 하는, 이 이제 사실에 나온 이런 이 신화와 관련된 어떤 문학 작품이나 시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형벌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된 프로메테우스는 이 형벌을 면하는 방법을 사실은 압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신들의 전쟁에서 대제의 여신인 가이아가 제우스한테 한 말이 있죠. 저주. 너 또한 너희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렸던 사실이 있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제우스가 항상 자식들을 조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제우스가 워낙 많은 여인이나 여신들을 상대하던 제우스다 보니까 대체 누구의 몸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식이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안 필 수는 없고 타고난 길을 주체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자니 불안하고, 그죠? 하지만 제우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제우스를 위협할 문제아를 낳을 것인지 프로메테우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그 언변이 좋기로 유명한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림푸스 12신에 나옵니다. 이 헤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에게 이제 이 헤르메스를 보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이제 이 코카사스 산정에 여기에 헤르메스가 가가지고 벼랑에 도착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겠죠. 부리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은 독수리가 사정없이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히던 독수리는 배가 이제 충분히 부르니까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 이제 헤르메스가 이렇게 기진맥진에 있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다가가가지고 자기가 온 목적을 설명하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약간의 협박도 하면서 프로메테우스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을 제우스에게 알리고 제우스의 뜻에 복종하라고 권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프로메테우스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총애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지쳐서 고개를 툭 떨고 있던, 두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프로메테우스가 전체를 탁 고개 들면서 헤르메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저기 절벽 밑에 이제 파도가 치고 있죠? 그 밑을 가리키면서 저기 밑에 가서 저 파도 보고 부서지기를 멈추라고 차라리 설득하게나, 그게 날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프로메테우스의 강직성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소스 산증에 묶여서 무려 3000년 동안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기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프로메테우스를 부당한 순환에 대한 영웅적인 어떤 인내, 억압에 반항하는 의지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문학가들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문학 소재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신화의 그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찬사가 사실은 정당한 게, 제우스가 크로노스와 전쟁을 벌일 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에서 싸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지혜를 제공하여 제우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를 왕자에 오르게 한 이 1등 공신이 제우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강직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전령의 신인 그 뭡니까? 헤르메스가 이 프로메테우스한테 전하러 간 그 그림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너무나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가 강직하고 그래서 제우스의 미움을 받게 됐는데, 올림푸스의 제왕인 제우스도 사실은 이 제우스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던 신은 프로메테우스만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우스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제우스가 잘못해도 지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권력자를 상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를 뜻이 밝히는 프로메테우스의 행위는 우리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쯤에서 제우스에게도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제우스도 역시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할아버지 우라노스나 아버지 크로노스에 비해서 매우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경계했다고는 하지만 제우스는 언제나 이 프로메테우스의 가치를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류를 창조하라는 그 큰 임무를 사실은 맡긴 것이고, 이 코카사스에서 고통을 받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나중에 구출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웅 신화로 넘어가면 헤라클레스 신화를 보게 되는데, 영웅 신화를 그때 보면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우스의 뜻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하는 것은. 어쨌든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코카소스의 형벌에서 풀려난 후에 제우스에게 그가 알고 있던 비밀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제우스에게 비밀을 제공하기로 하고 풀려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두 가지 설이 다 전해져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먼저 굴복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쨌거나 제우스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제우스가 그토록 불안해하던 아들을 낳게 될 여신이 티탄족인 테티스였다는 것을 이제 제우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테티스를 아예 인간인 펠레우스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가능한 한 무능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인간 여인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펠레우스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영웅 아킬레우스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과 결합해서 이런 영웅이 태어날 정도니까, 만일 이 여신이 제우스나 다른 신들과 결합했다면 가이아 여신의 저주대로 제우스를 왕좌에서 몰아낼 그런 아이를 분명히 태어나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기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보세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그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지금 사진이 있고, 이게 이제 동상이네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코카소스 산증에서 이제 불을 받을 때 모습이고, 이거는 에이리언 영화에 나온 장면. 이게 이제 불을 전해줄 때의 그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프로메테우스와 관련해서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예,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 그죠? 예.
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판도라와 관련된 내용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인간과 관련해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의 판도라죠.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가 인간에게 주어진 제우스의 형벌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고 프로메테우스 신과 관련된 내용 이제 내용이 뒤에 나오지요. 문명의 불이라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전해준 문명의 불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헤파이스토스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이는 코카소스 산정에 가기 전에 헤파이스토스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이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죠? 이제 아까 우리 봤죠? 헤라클레스가 이게 이제 헤르메스가 아니고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하러 갈 때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었고, 자, 이제 판도라와 관련된 사진이 여기 있네요. 요거 보면서 할까요? 판도라 부분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도라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최초로 우리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지상에는 사실 남자만 있었고 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선 남자인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드신 것은 짝이 없어 외로운 아담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판도라를 만들었다는 설이 이제 더 강하죠.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과 지혜를 알려주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노했다 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이게 이제 코카소스 산정에 형벌을 내린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좀 더 괴롭히려고 인간을 불행하게 해가지고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여자는 이렇게 제우스의 복수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천상의 명공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만드는 거는 다 헤파이스토스예요.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뛰어난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진흙으로 이제 여자의 모습을 빚어 가지고 뜨거운 가마 불에 구워서 이제 여인을 완성했겠죠. 흙과 물과 불로 완성된 여인의 모습은 옛날 우리 고려 청자보다 더 아름다웠답니다. 제우스조차 그 여인을 보자 마음이 두근거렸을 정도라고 하는데, 늘씬하게 뻗은 키가 아니고 155cm 정도 되고 가슴, 허리, 엉덩이가 40, 35, 50 정도, 아주 지금으로 치면 아주 뚱뚱한 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엉덩이도 커야 되고,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모델로 한 예술품이 바로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 나온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이 모습이 이래요. 요즘 우리가 여자들 날씬한 몸매와는 전혀 다른 판도라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 나오는 그림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는 게.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모습인데,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최초의 여인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모든 신들은 이 여자에게 갖가지 능력을 부여합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은 아테나 여신은 방직 기술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움과 매력과 교태나 격렬한 욕망 뭐 이런 거를 전해줬고, 헤르메스는 이 여인에게 교활하고 허영심이나 호기심,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헤르메스가 바람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물한 것이 바람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 정정식이, 모든 신들의 선물 정정식이 끝난 다음에 헤르메스는 그녀의 이름을 헤르메스가 지었답니다. 판도라라고 했어요. 이 판도라의 뜻이, 어원이 The Gift of All입니다. 영어로 The Gift of All, 모두의 선물이라는 뜻이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여인을 지상의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코카소스 산으로 형벌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제우스의 선물을 경계하라고 프로메테우스가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도라를 보는 순간 이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이제 완전히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 여인은 인간이 아닌 드릉뱅이 티탄신인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이제 신혼 생활이 궁금하겠죠, 우리. 에피메테우스는 집에 상자를 하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는 그가 인간과 동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좋지 않은 거겠죠. 그가 일부러 상자 속에 가둬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한테 절대로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미심쩍은지 상자에다가 이제 절대로 열지 마시오 하고 붉은 것을 써놓았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 말이고, 에피메테우스는 스스로 이런 자기가 참 용이 주도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진짜 자기가 덜렁뱅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죠. 왜냐하면은 아내에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죠. 그죠? 판도라는 강한 호기심을 선물받은 여인 아닙니까? 우리 영어 속담에도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더군다나 판도라는 더 호기심이 강한 여자인데, 그래서 에피메테우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지 명령을 했음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금지 명령했기 때문에 판도라가 이제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상자를 열면은 어떤 게 튀어나옵니까? 온 세상에 좋지 않은 그 원한, 질투, 복수, 치질, 변비, 무좀, 온갖 질병, 이런 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이 부분에서 신화가 두 가지 이야기, 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거를 보면, 모든 불행과 질병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가자 깜짝 놀라 판도라가 서둘러서 그 상자 뚜껑을 덮는 바람에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희망이 나가지 못했다. 이런 썰이 있고, 두 번째는 희망도 결국은 상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불행과 질병이 상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듯, 희망도 상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설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류에게 불행과 희망을 모두 제공한 판도라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판도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따서 아담까지 먹게 한 이브하고 사실은 비교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외형적 줄거리를 보면 세상의 불행과 재난의 원인을 이렇게 제공한 판도라나, 또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이브는 모두 원죄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 최초의 여성들은 오히려 희생자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브 문제는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민감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고,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그리스 신화니까, 그죠? 판도라만 이제 눈에 보면, 판도라는 제우스가 인간을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여성입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그 여성은 제우스의 각본에 따라서 사실은 억울하게 악역을 맡게 된 또 다른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도 판도라 신화는 이 가부장 제도가 확립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성의 열등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그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죠. 서로 지배권을 서로 쟁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계 사회가 여성이 패배한 이후로 모든 여성의 어머니인 판도라는 영원히 벗어던질 수 없는 그 원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판도라의 모든 딸들인 모든 여성들에게 결정적인 유전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판도라 신화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조명하려는 최초의 어떤 심층 심리학과도 관계가 있다. 즉 시기나 질투, 원한, 분노, 공격성 뭐 이런 게 희망과 함께 우리 인간의 심층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정신적인 면이죠. 그래서 상자를 연 이 판도라의 행위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상자를 여는 장면이. 만일 그렇다면 이 판도라의 신화는 우리 인간의 어두운 심리까지도 통찰하게 함으로써 이성의 힘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각의 신화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앞서 나온 그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 그 다음에 제우스로 이어지는 이 신의 계보를 우리 인간 정신 세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에서 의식, 초의식 이런 구조적 흐름으로 이제 해석한다든지 또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의식의 자각이다. 그 자체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자각의 신화다. 진정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상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줄거리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신화 줄거리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우리 현생 인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이야기 한 김에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 최초의 여성 판도라와 이제 관련해서인데 판도라 신화를 근거로 생각하면 우리 현생 그 인류 조상이 에피메테우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상이 에피메테우스하고 판도라가 이제 우리 현생 인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현생 인류의 아버지를 프로메테우스로 잡고 있는 신화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가 이 프로메테우스의 아내였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에피메테우스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똑똑한 프로메테우스를 닮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바람이 아마 반영된 신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갈래로 전승되는 이 그리스 신화에 인류의 기원에 대한 뚜렷한 정설이 있을 수 없죠. 굳이 그 기원을 따진다면 어떤 신화를 근거로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인류의 기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를 조상으로 하는 인류 이야기도 이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과 지혜를 선물 받은 인간은 날이 갈수록 교만하고 사악해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 그림에도 지금 나오지만 여기 뒤에 보면은 내용이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불과 지혜를 선물 받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선물 받아 가지고 인간이 좀 교만해지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인간이 미웠던 제우스에게 이런 인간은 아예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홍수를 일으켜서 이들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우스의 이런 끔찍한 계획을 알아챈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의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자 여기 데우칼리온이 나오죠. 데우칼리온과 아내 비례합니다. 데우칼리온에게 큰 배를 만들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마침내 계획을 실현에 옮겨가지고 북풍 보레아스를 동굴에 가두고 남풍 노투스를 불러가지고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먹구름을 제우스가 강력한 비까지 같이 동반해가지고 번개신 아닙니까? 또 제우스는 그죠? 번개까지 이제 효과음으로 천둥도 때렸겠죠. 우리가 비가 오면 사람들 심리가 참 차분해지면서 비 오는 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찾아가죠.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요즘엔 뭐 비가 산성비라서 별로 좋지는 않다는 말이 있죠. 환경오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침수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의 요청을 받은 또 포세이돈까지 해일을 일으키고, 바다에 해일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정말 대홍수죠. 그 옛날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영화 워터월드, 워터월드 이런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 영화 보면 저는 그 영화 봤는데 망망대해를 조용히 떠도는 배가 한 척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대홍수 때 이 데우칼리온하고 그의 아내 피라를 태운 배가 유일하게 살아남죠. 그 배는 나중에 보면 파르나소스 산에 닿습니다. 이 산은 크로노스가 자기 대신 삼켰다가 토해낸 돌을 제우스가 승리의 지점으로 가져다 놨다고 전해지는 곳이 그 델포이 신전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 육지를 밟게 된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이제 피라죠. 아내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준 제우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인간인 이 두 사람이 제우스에게 함께 살아갈 인간들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 두 사람한테 얼굴을 가리고 허리띠를 푼 채, 그림 보세요. 허리띠를 풀었죠? 허리띠를 푼 채 등 뒤로 어머니의 뼈를 뿌리고 가면 다른 인간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어머니의 뼈가 돼지의 뼈인 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멩이를 주워서 던지니까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생겨나고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생겨나서 이렇게 인간은 돌멩이에서 생겨나서 우리가 돌은 아니죠. 머리가 돌은 아닌데 자 이렇게 어쨌든 뒤에 보세요. 그림에 그죠?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이 피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리스인의 선조가 됩니다. 큰아들 헬레는 모든 그리스인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이름으로부터 그리스를 지칭하는 헬라스가 유래합니다. 우리 앞에 헬라스족 신화 할 때 그게 그리스 신화라 했죠. 그 다음에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딸은 프로토게네아인데 이제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톨로스라는 아이를 낳았고 이제 아이톨로스가 그리스 서부에 거주하던 아이톨리아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썰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 안 납니까? 그죠?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이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보면은 대홍수를 소재로 한 신화가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동양에서 생겨난 신화든 서양이든 이런 대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물론 원래 홍수가 많았던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나 이집트 등에서는 당연히 이 대홍수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홍수를 소재로 한 구전설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수에 대한 신화가 이렇게 전승되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기원전 2000년경에 대기 상태가 불안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홍수가 있었다는 게 지층에 그 홍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답니다. 그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관한 신화들은 우리 인류의 공통의 체험기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관련되는. 그래서 이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신화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인들의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신화입니다.
이들이 돌에서 태어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를 조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프로메테우스를 조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에피메테우스를 인류의 조상으로 기술하고 있는 신화하고 비교하면 이야기 구조가 조금 불완전하죠.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확실히 밝혀진 반대,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아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류의 조상을 언급할 때 여자의 탄생이 생략되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가치가 무시된 그런 내용이고, 부계의 혈통, 아버지 쪽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계사의 정착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조상설로 하는 신화는 에피메테우스의 조상설보다 훨씬 아마 뒤에,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후대의 헬라스인들이 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이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고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의 감성을 상징한다고 볼 때 둘 다 인간의 속성을 암시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발달과 함께 이성을 존중했던 그 그리스인들이 그래 이제 지금 뭐 마칠 때 다 돼가지고 갑자기 또 이게 끊겨버렸는데,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고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의 감성을 상징한다는 것은 둘 다 인간의 속성이지만,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이성을 존중했던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감성보다는 좀 더 이성에 접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조상을 프로메테우스로 하고 싶어서 그 뒤에 만든 나타난 설이 아마 이 프로메테우스를 조상으로 한 신화일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올림푸스 12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또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 유지 잘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